종합특검이 기소를 한다라고 알려졌을 뿐 아직 기소가 된 건 아니잖아요. 뭐 사실상 결정됐다, 뭐 했다 말은 많은데 아직 저희가 통보받은 건 없으니까. 혹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입장을 얘기하시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할 수는 또 있지 않나요? 그걸 감수하고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피의자 조사 초반에 저희는 어쨌든 수사받는 의리지 않습니까? 예. 억울하긴 하지만 그리고 특검 검사는 갑이니까 수사하면 수사하는 대로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조심했죠. 방송이나 다들 당황스럽거나 이런 분들 많았어요. 네. 언론사에서 홍 차장님께 취재 요청하는 언론인들도 꽤 있었던 많았죠. 걸로 알고 네. 있고. 근데 반대했죠. 그리고 본인도 좀 저어가 됐었고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구차한 변명처럼 들리지 않겠냐라고 홍 차장님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나오는 걸 해야겠다라고 한 거는 조사받은 지 지금 6주가 지났어요. 그렇죠. 마지막 조사받은 지. 예. 그동안 기소하겠다 말겠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국사범에 대해서 영장도 친다 만다 안 친다. 근데 지금 1차 특검과 2차 특검 간에 뭐 법리적인 충돌이 이견이 있다 그러는 거죠. 발생하고 있는 상황. 근데 1차 특검에서는 홍 차장님은 중요한 증인, 핵심 참고인이란 말이에요. 2차 특검이 기소하면 피고인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가셔서 억울함도 얘기해야 되고 궁금해하는 것도 밝힐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의해서 출연을 하자라고 했던 거고 지난주부터 이제 인터뷰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좋습니다. 홍 차장님은 앞서도 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내가 국정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정원 내에서의 그 내란에 가담했던 세력이나 움직임은 분명히 포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1차장이라는 자리가 이제 만만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국정원에 또 오랜 세월 또 계셨던 분으로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저만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란 특검만이 아니라 4대 사법기관의 조사의 결과와 종합특검의 결과가 어떻게 배치될 수 있냐. 그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분에 있어의 혐의 사실이나 비사실을 특정해야 하는데 방금 지금 말씀 나누신 것처럼 뭐가 하나 딱 부러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홍장원 차장이 이런 걸 했어라고 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홍장원 차장을 국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내란 관여로 뭔가 포함시켜야 되기 위해서 지금 마치 죄를 찾아가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페어하다고 느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4대 사법기관만의 얘기가 아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현재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는 대당 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국정원은 나름대로의 공식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뀐 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엔 내란 특검이 한참 조사하는 그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정석 원장 체제에서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와 감찰을 한 걸로 들었고 그 감찰 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국회 정보에 보고됐다라는 내용들도 언론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짧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내란에 관여한 사실을 지난 1년 넘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이 숨기거나 은폐해온 겁니까? 그럼 지금도 국정원이 나름대로 뭐 안보위의 임무부터 시작해서 저희 언론에서 우리 오혁정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의혹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휘발성 있게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더구나 그 국정원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정보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국정원이 갖고 있는 특히 지금 내란과 관련돼서 그동안은 내란에 관여되지 않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물론 이제 종합특검에서
국정원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확인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확인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고 일탈적인 사건이나 심지어는 다소 불법적인 조항이 확인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의 새로운 발견이 과연 그러면 국정원이 12월 3일 날 완전히 소위 내란 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냐라는 부분에서의 평가는 그 대단히 상황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좀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 조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앵커께서도 계속 이상하다, 의문이 있다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렇죠. 근데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특검이고 수사기관이고 특검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의심할 수 있다. 좋다. 의심할 수 있다. 예. 대신에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홍 차장님이 4개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받고 그 다음에 헌재와 이런데 재판 나가서 증언을 하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이미 탈탈 털리다시피 해서 확인된 사실들이 있다. 그 가운데 사실 중에 의심하는 건 좋은데 이 4가지 팩트에 대해서는 답을 해라.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졌어요. 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첫째가 홍 차장은 12월 3일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구두 지시를 받죠. 예. 방첩사를 도우라는. 그 지시를 받고 나서 12월 3일 11시 반에 최고 지휘부 회의인 정무직 회의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왜 공유하지 않았는가. 자금에 관한 것들을 동원하려면 기조실장에게 얘기했어야 네, 하고 인원을 동의했어야 이행하려면 이 차장한테 얘기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위치 추적 여사령관이 요청했던 위치 추적을 했으면 3차장에게 얘기했어야 돼요. 업무 분장을 위한 지휘부 공유가 됐어야 돼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려면.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무직 회의는 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최고 지휘부 회의입니다. 예. 거기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홍 차장은 공유하지 않았다. 예. 왜 공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특검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두 번째로는 정무직 회의 마치고 각 정무직들이 1차장, 2차장, 3차장 산하의 각 산하 부서장, 국장들이죠. 부서장들 국장회의에 다들 들어갑니다. 그 국장회의에 그 차장들이 주재하는 거거든요. 네. 각 정무직들이. 홍 차장님 같은 1차장 산하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산하 국장들한테 지시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고 그럼 산하부서에 지시하지 않았고 여기서 특검은 지시했다고 의심하는 그 다이어리가 거기서 그렇죠. 가지를 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특검이 의심한 대로 산하부서장 회의에서 지시했다 치자. 그러면 산하부서장 회의 10분짜리를 끝내고 왜 12월 4일 00시에 홍 차장은 조 원장을 독대 보고를 하기 위해서 독대를 하느냐. 거기서 왜 대통령이 받은 지시를 그게 오늘 조태원 원장님 선고받은 내용하고 그렇죠. 연관돼 있는 예. 겁니다. 거기서 보고를 했는데 왜 조태원 원장에게 별도의 지침을 요구했느냐. 설명하라. 그렇죠. 세 번째는 당일에 11시 57분경에 원장 독대 직전이죠. 예. 대통령 혹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 혹은 계엄사를 통한 순차 지시를 통해서 기조실 라인 쪽으로 계엄사에 파견할 직원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네네. 그거는 홍 차장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지 1시간 후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홍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번째, 특검이 의심하는 것처럼 12월 3일 날 홍 차장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면 대한민국 차관급 가운데 유일하게 이틀 만에 12일 5일 날 왜 경질되느냐. 경질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밝혀달라. 의견을 내달라. 4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공소장을 답을 할지 불기소장으로 답을 할지는 모르는데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좋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뉴스를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속보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과 같이 계속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하죠. 조성현. 그러니까 서강대교 회군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내란 당시에는 이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명령으로 좋은 평가를 받다가 종합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 내란에 기여했다.
라는 또 내용들이 나와서 기소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기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종합특검에서 이 조성현 전 대령 기소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개헌버스 얘기했던 이제 김상환 여기도 뭐 이제 기소가 됐다라는 내용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이 얘기가 됐었어요. 홍정원 1차장도 저 기소가 같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종합특검이 지금 수사가 거의 만료가 되는 타이밍이고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진다라는 등등의 기사들이 많이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기소됐다는 내용이 없는 것이고 우리 김익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장에 어떤 것들이 담길지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들어갈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혹이나 정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얘기하고 해명하는 시간을 지금 홍정원 1차장은 갖고 있는 거고 이 방송이나 내용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나면 판단들이 이제 또 생기겠죠. 국민들도. 지금 뭐 저희 댓글창 분위기는 보면 저희한테 사실 슈퍼챗이 잘 안 오는데요. 지금 슈퍼챗이 계속 와요. 당황스럽습니다. 나라 구한 애국자 홍정원님 응원합니다. 홍정원님을 응원합니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무 고맙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4대 수사기관이 내란을 막았다고 인정했고 더군다나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아온 분을 기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종합특검이 기소를 한다면 납득될 만한 명확한 증거를 국민 앞에 제시해 주십시오. 김매기님, 영재맘님, 여름님, 그리고 홍정원 팬카페.com 님께서 이런 내용들과 함께 슈퍼챗을 보여주셨는데 팬카페가 있으시군요. 네. 그런 것도 이게 부럽네요. 네. 펜도 만드셨어요. 카페에서. 펜도. 네. 이게 홍정원 펜로그라는 그 카페에서 만든 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볼펜 받아서 좀 좋은 기사 써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사실은 홍정원 전 차장을 저는 여러 뭐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접하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분으로 알고 있고 뭐 앞서 우리 이택수 대표도 나가면서 굉장히 상남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다양한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홍정원 전 차장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누가 공익 제보하겠냐, 누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겠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또 특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특검은 뭐 일단 의심을 하고 시작해서 그 안에서 정황을 들여다 볼 텐데 이게 기소로 이어질지 그럴지 않을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요만큼이라도 의구심이 있는지 저도 더 의심을 하거나 더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공개된 자료나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안에서는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 뉴스다이브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일정이 진행되는 대로 또 다른 또 입장이 있으실지 또 이야기를 듣게 될 부분들이 있을지 오혁진 기자가 기사를 또 쓰게 될지 이런 것들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윤건영 의원님 그 기자회견 아까 앵커께서 여쭤보셨는데 그 뭐 관련해서 뭐 하실 얘기가 많겠죠. 저희 질문도 사실 저희 작가도 엄청 써놨어요. 다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비교적 종합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2024년 12월 6일자로 경질됐던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가장 민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정원의 내부 사항이나 수사상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12월 3일 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2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까 그 중간에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그 정무직 회의 때 나왔던 조태용 원장의 지사항 중에 하나, 유일하게 하나. 비상계엄이 발령되게 되면 국정원은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산하부장 회의 때 저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방첩사, 경찰, 뭐 정보협력 여러 가지 부분에 이슈가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은 산하부서 내에서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어떤 논의였거든요. 그렇다면 2차장, 3차장, 기조실장도 그 정무직 회의 끝나고 다 가서 회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부서장들은 다 부서에 가서 내일 아침까지 원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했으니까 뭔가 페이퍼웍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발표하신 내용들이 각 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주로 페이퍼웍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
그 각 부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건들이 정무직 회의 때 조태용 원장께서 내일 아침까지 각 부서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종합해서 보고해달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예. 하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페이퍼가 작성된 시점과 어떤 취지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예. 있다. 예. 두 번째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기자회견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정원은 신발끈을 꼭 메고 있는 상태였다. 네.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여쭙고 싶냐면 그럼 신발끈을 꼭 메고 뭘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란 행위를 했습니까? 네. 혹시 국정원 청사 밖으로 체포조가 한 사람에도 나갔던 출동했던 것이 확인이 됐나요? 아니면 방첩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던 물론 방첩사는 아니지만 계엄사의 파견이나 이론을 뭐 선발을 주시했다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일탈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뭐 방첩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에 있었던 뭐 형태가 있었던가 아니면 저희 과학기술부서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관계인과 협조해서 14명의 체포자 명단을 위한 위치 추적을 했나? 그러면 지금 1년 반 동안 여러 기관들이 국정원에 대해서도 봤지만 구체적인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운동화 끈을 꼭 메고 도대체 그날 밤에 국정원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나 그게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건 사적으로 들은 얘기들 중에 이건 저희 질문지에도 없고 어디에서도 안 했던 질문 같아요. 홍장원이라는 인물은 워낙에 대단한 인물이어서 공작 능력도 몹시 출중하고 신출기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판을 읽고 지난 12월 6일에 국회에 나왔던 그 시점부터 이게 모두 계획돼 있던 것이다. 라는 홍 얘기. 차장이 계획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과 함께 지금 쭉 얘기를 하셨지만 이 내란이라는 정황에서 혐의를 두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정황들이 흘러다닐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동조한 것이라고 본다라는 취지의 얘기들까지 있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별로 낯설지 않는데 네. 그 헌재에서 지금은 피고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한테 이 모든 것은 홍장원의 공작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별로 낯설지 않은 상황이고 워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대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라는 게 다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주변에 대해 과장된 이야기, 약간의 질투와 질시, 일종의 모함, 뭐 이런 부분이 다 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쪼크 삼아. 쪼크. 예. 네. 저 쪼크 좋아합니다. 앵커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거. 그게 홍 차장님은 첫날 첫 조사의 첫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4일 그날 밤에 홍장원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은 왜 법무부의 유역감찰관이나 저기 기소됐지만 조성현 대령처럼 명시적으로 이 불법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라고 항명 내지는 저항하지 반대하는 않았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냐 첫 질문이었어요. 제가 입이 딱 벌어져서 첫 질문부터 이게 지금 내란이라는 국사범에 대한 수사지 이게 국정원 직무감찰하는 거냐 어떻게 항명하고 반대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어디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들이면 대한민국 성할 공무원이 어디 있냐 뭐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우리 김익현 변호사께서 이제 모색적 수사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종합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 끼워 맞추는 듯한 수사로 평가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종합특검이 이제 기소 혹은 공소장 내용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홍장원 차장께 마지막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2024년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그 전화 한 통, 그 이후에 12월 6일 결심을 하시고 국회에 나왔던 이 일련의 상황 이후에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난 5월 18일 날 입건됐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심정도 들어보고 싶고 또 뭐 가족분들이 겪는 고충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끝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변호인께도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12월 3일 날 대통령의 불법적인 시를 거부했습니다. 12월 4일 날 야당에서 안보대회라는 걸 하면서 북한과의 군사적 위협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태영 원장에게 이재명 야당 대표와 통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소위 피의자로 입건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날은 안보실 1차장에게 연락해서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네. 또 그날 오후에는 제가 아주 가깝게 생각하는 보좌관들에게 저 혼자 생각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분위기 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이런 사항을 알리는 게 좋겠다. 보좌관이 어디다 알린단 말입니까? 국회나 국민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다는 저희 보좌관의 형사재판에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많은 고뇌와 고민 속에서 최종적으로 12월 6일 정보위에서 12월 3일 있었던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보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본적인 제 생각은 일관되지 않습니까? 12월 3일에 전화를 받은 것도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불법 개헌과 엄청난 내란적 상황이 더 이상 국가적 위기로 번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안보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생각해봐도 12월 3일의 제 결정은 당시 안보 공무원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론이 있고 뭐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있겠지만 뭐 결국 대한민국의 법이 아마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그냥 믿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제 종합특검이 이제 기소가 마치 유죄 정황인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거고 재판에 가서 뭐 따지고 사실을 확인을 또 해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들 자체가 페어하냐, 온당하냐 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동시에 댓글창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이제 30여 분 남짓한 시간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후 상황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요. 종합특검의 기소 여부를 보고요. 향후에 우리 홍정원 차장과 다시 연락을 취해서 다음에 좀 더 이제 웃으면서 유쾌한 이야기로 방송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은근히 재미있는 얘기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 좀 가까이서 뵈면요 눈가에 장난기가 쫄쫄 흐릅니다. 저런 걸 저는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데 사석에서 만나면 되게 개고집니다. 그러니까요. 난 그게 궁금한데. 재밌어요. 예. 자 그런 시간이 오기를 한번 고대해 보고 지금 댓글창에 많은 분들의 응원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도 우리 홍정원 차장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헌재 결정으로 이번 탄핵 심판에서 유일하게 2번이나 증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에서 조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굉장히 홍 차장님의 증언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최근에 그 12월 3일 날에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사실 많이 불편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두렵기도 했고요. 제가 군인 아니면 정보기관의 관료로 살아오면서 조직과 상관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저의 대척점에 대통령과 직속상관인 국정원장님이 계시는 양상이 돼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심적인 고통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또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분이 2분 계신데 그게 네. 바로 또 한 분이 대통령이고 또 한 분이 국정원장이십니다. 한때 모셨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불편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나 증인으로 참석한 조태영 원장께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저를 공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더군요. 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아니라 마치 홍장원 재판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홍장원 재판 같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당시 홍 차장이, 그러니까 차장님이 술에 취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상태가 어떠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에 있다면 술 냄새가 나서 좀 술을 먹었나 할 수 있는데 목소리로 만약에 드셨다면 네. 제가 아마 혀가 꼬였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날 저녁에 식사한 분들이 뭐 신상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55년생, 56년생의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고 제 그 다음날 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못하고 저녁을 했던 이유는 예전에 약속을 했던 연러분들하고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대통령님께 혀가 꼬여서 말을 못할 정도로 취기 있는 부분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네. 더구나 다음날 출장을 준비하느라고 저녁 식사 시간에 늦게 갔고 더구나 20 정도에 대통령님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신다는 지시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첫 술도 못 두고 그 자리에서 다시 떴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 자리에서 뭐 술이 취할 정도로 자리했던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 전화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그럼 당연히 이제 조용한 자리에서 정제된 언어로 했을 것 같은데 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좀 무슨 상황이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셨거든요. 예. 하여튼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첫 번째 통화,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그 두 차례 통화에 대해서 대통령은 내가 그런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디테일하게 그날 통화가 어땠는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뭐라고 이름을 불렀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요. 예,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은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 아니면 국회나 헌재에서 다 이야기한 부분이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알려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제가 직접 입으로 옮기는 건 처음이라서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첫날 20시 22분에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는 먼저 제가 그 대통령님께 전화를 드리는 거니까 국정원 1차장 홍장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별일 없나? 라는 부분으로 짧게 말씀하셔서 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해 라고 네. 말씀하셔서 제가 네, 잘 알겠습니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전화가 종료됐습니다. 통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예. 짧았던 거죠.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국정원장이 자리에 없으니 국정원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마침 20시에 조태영 원장하고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셨더군요. 네. 그래서 조태영 원장이 관저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네. 내일 미국 출장을 출발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20시에 조태영 원장하고 그렇게 통화를 하신 다음에 20시 22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원장이 없으니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두 번째 통화인데 이제 두 번째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화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격려 전화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격려 전화라고 한 그 전화 통화 시간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22시 53분에서는 한 수분간 통화를 했고 충분한 얘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국정원 1차장님이다. 왜냐하면 그 보안폰에 뜨면 대통령님이라고 그 네. 전화기에 뜨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1차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조금 격앙된 목소리셨어요. 봤지? 그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뭐 이렇게 한번 저한테 확인하셨고 네, 격앙된 제가, 목소리로. 예,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얘기가 많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들은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네.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뭐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 지시를 하시는 건가 조금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그러니까 뭔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선 방첩사를 도우라고 하니까 이제 방첩사의 방점이 찍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화가 종료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다시 증인으로 불러내겠다는 건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다시 검증하겠다는 것일 텐데요. 어제 조태용 원장이 그 메모가 거짓이라고 자신은 생각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그 근거로는 장소 얘기를 하면서 CCTV를 얘기를 했는데 보셨죠?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태용 원장님께서 아마 그 헌재에 나오기 전에 뭐 내부적인 부분으로 많이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조사를 많이 충분히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홍장원 차장이 당시 거기 있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를 면밀히 보셨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보좌관 얘기도 하면서 보좌관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자세한 부분에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저의 어떤 한계에 있는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뭐 CCTV든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별도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약간 선택적 기억이다. 어떻게 그것만 꼭 집어서 얘기하냐. 11시 6분에 직무실에 있었다. 그러니까 11시 6분에 너 관저에 있었다 그랬는데 직무실에 있으니까 그게 거짓말이면 다 거짓말이다. 약간의 침소공대로 느껴지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1시 6분에 그 직무실에 있었으면 그 전에 여인영 사령관이랑 통화했던 10시 58분에 어디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관저하고 본청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차로 이동하면 5분 이내? 네. 한 번 성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11시 6분이라는 것을 제 시계를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고 11시 6분 전에 통화했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국정원의 CCTV를 대조해 본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국정원의 CCTV를 꼭 본청만이 아니고 관저 앞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동선인지를 한번 쭉 보면 모든 분들이 명쾌하게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11시 6분에 직무실에 있었다는 부분만 꼭 집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서 관저, 본청, 이동하는 홍장원 1차장에 있는 동선을 한 8시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분단위 또는 초단위로 한번 본다고 하면 어떤 사실인가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다른 부분에 있어의 증인들도 그렇지만 그 조태용 원장님도 기억이 나지 못한다. 충격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 다 기억하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만 조금 AI 수준에 있어서의 기억력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나름대로 CCTV든 내역이든 과학 정보가 있다고 하면 제 기억과 나름대로 잘 보정해서 좀 더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을 확인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날의 전체 CCTV를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더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죠. 그냥 11시 6분에 직무실에 있었네. 그거 하나 가지고 너의 증언은 다 틀렸다.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침소봉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 원장은 특히 이 메모가 4가지 버전이 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조태용 원장님은 빈말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다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종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네 종류라고 하면 A, B, C라고 하는 4가지의 메모가 있어서 다 내용이 다르거나 제가 A, B, C로 옮겨가면서 내용이 뭔가 좀 바뀌어가는 부분의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네, 지금 메모를 실제로 가지고 오셨죠? 한번 예, 갖고 보여주면서 왔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네가 어떻게 어디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예. 네가 어떻게 이 메모를 가지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 디지털로 증거를 수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촬영해서 증거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포털에 올리니까 바로 증거 능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시 수거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확인되던 부분인데 그래서 원본은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정치인 체포하란 지시 들었다고 증언한 게 차장님뿐은 아니잖아요. 뭐 곽종근 전 사령관도 있고 조지호 그런데 이런 경찰청장.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네.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만 뭐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명단을 얘기했다고 하면 맞아? 틀려?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방첩사의 수사단장과 수사관들이 심지어는 그 현장에 있었던 현장 수사관들까지도 이재명 의원식 한동훈을 잡으러 한다는 부분에 대한 카톡까지 다 돌렸던 상황이니까 네. 그런 부분은 뭐 방첩사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 그 조지호 경찰청장도 처음에 14명의 명단을 받았다가 한동훈을 추가해서 15명 명단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방첩사는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죠. 여인영 전 사령관은 본인이 김영현 국방장관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았다고 했죠. 네.
조지혁경찰청장도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그 요청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 여인영 사령관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명단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근데 저는 물론 명단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지만 그 전에 지시를. 좀 특별한 전화를 받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싹 다 봐드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체포의 체자는 아니지만 뭔가 그 체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 지시를 받았는데 현재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부분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래서 아마 저하고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권한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데 내가 왜 1차장에게 전화해서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겠느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하실 게 있다고요? 저는 첫 번째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꾸 부인하시는 부분은 그 지시 자체가 확연하게 명확하게 불법적인 지시라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권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뭘 체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당시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계엄사가 만들어진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협의된 부분에 대해 지원 업무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조금 약간 그 기억나는 부분은 뭐 대공수사권이 없으니까 국정원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약간 예를 들면 어제 그 며칠 전에 신원식 안보실장께서 그 자승 스님 소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약간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게 아니냐. 사실은 그때도 이번 건하고 비슷하게 야간에 긴급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 11월 29일 날 2023년 11월 29일 날 경기도 안성의 칠상사에서 자승 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7, 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7, 80명이네요. 예.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정원이 야간의 어떤 긴급한 지시에도 이 정도의 인력들이 투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였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 지시를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시장이십니다. 예. 그때 제가 국정원장 직무 대행을 했고요. 그때 여러 번 전화를 받으면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용산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의 다급하게 출동을 하고 활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국정원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 뭐 굳이 1차장 산하에다가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키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자꾸의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공조사국에 있었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다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권은 많이 약해진 부분이지만 대테러, 국제범죄, 네. 재난안전, 방역 관련된 부분은 혹시 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의 조사 활동은 훨씬 더 확연하게 강화됐거든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 영역이 1차장 산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큰 성공 사례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2024년 5월 달에 제2공간 테러 관련된 부분으로 대테러 센터에서 2단계 대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어떤 요원들이 해외 공간에 있는 저희 공관원들을 테러한다는 상당히 많은 첩보가 수입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제2공간에 대해서 안전팀을 파견해서 공간 직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안전보호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까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내세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사실은 국정원이 아직도 굉장한 부분에 있어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제 또 조태용 원장이 그 증인으로 나오면서 밝혀진 의외의 사실이 계엄 선포 직전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게 드러났는데요. 국정원장 또는 이 국정원 간부가 여사와 직접 소통할 상황이 있습니까? 그건 뭐 조태용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사항이긴 한데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제 조태용 원장님께서 12월 3일 이후에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 갔다 온 부분들도 정무직한테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비상계엄이 어떻게 된 거냐, 언제 일어난 거냐 물었더니 그런 걸 왜 물어 그러셨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로 내밀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주변하고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혹시 국정원에 오래 계셨으니까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간부가 영부인과 소통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불법 계엄의 참상을 막아서고 국회에서 진실을 폭로했던 홍장원 전 차장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소름 끼치는 정치 공작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4대 사법기관이 이미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하려는 특검의 비열한 잣대에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불법 지시를 거부한 참된 공직자를 향해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맹렬히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진실을 짓밟고 정의를 왜곡하려는 사악한 권력 폭주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